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날입니다. 이맘때면 추위가 몰아쳐서 수능 한파라는 말이 나오곤 했는데요. 올해는 그런 날씨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따뜻해요. 역시 올해 수능에서 최대 관심은 의대 증원 후 처음 치러지는 만큼 늘어난 N수생들이 큰 변수로 작용할 거란 점인데요. 전국에서 52만 2,670명의 수험생들이 오늘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이 중에 졸업생, 또 수능을 또 보는 N수생 수가 21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정시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퇴나 휴학을 택한 경우도 있고요. 현재 대학에 다니면서 의대나 상위권 대학에 다시 도전하는 반수생, 여기에 일부 직장인들까지 몰렸다고 하는데요. 이런 N수생 규모나 학력 수준이 아무래도 전체 수능 판도에 미칠 영향이 클 수밖에 없겠죠. 이런 변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수험생들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모쪼록 차분한 마음으로 실수 없이 시험 잘 치르시기 바라고요. 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수능을 치르는 과정은 사실 전 국민의 협조와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매년 목요일에 치르는 이유도 이 철통 보안 속에 시험지를 안전하게 배송하기 위한 이유인데요. 이런 협조와 노력으로 올해 수능도 무사히 잘 치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1월 14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그렇죠. 수능 날은 그냥 긴장되는 것 같아요. 벌써 한 20년 전인데 저는 왜 긴장이 되는 걸까요? 네, 다들 힘내시길 바라겠고 경쟁률도 장난 아닐 것 같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나답게 본다. 네, 가자.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농산물 수입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요. 또 어른의 성장법 시간, 행복한 삶을 위한 마음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신 원장님 뵙겠네요. 자,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물가가 오르면 정부가 농축산물 가격을 점검하고 수입 대책을 발표하죠. 저율 관세 할당과 할당 관세를 통한 농축산물의 수입량, 또 수입액이 이번 정부에서 크게 늘었다는 반응입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자, 이런 농산물 수입 정책과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농산물 수입 정책이 물가 안정책으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도 국내 농산물 수급 정책의 하나로 이 농산물 수입이 한 축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농산물 수급 관리에 수입 정책을 앞세우고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 안정의 핵심 수단으로 이 농산물 가격 관리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에서 농산물 수입이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되는 수치가 있을까요? 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농축산물의 TRQ 수입, 그러니까 저율 관세 할당 물량이 이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네. 2023년 TRQ 농축산물 수입이 60여 개 품목으로 적용됐고요. 수입액은 1조 7,530억 원입니다. 이는 2020년 수입액 1조 1,498억 원 대비 1.5배 많아진 것입니다. 앞서서 저율 관세 할당 관세 이런 용어를 소개했는데 이거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율 관세 할당, 그러니까 TRQ 물량은 네. 세계 무역기구가 정한 바에 따라서 일정 수량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요. 이걸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쌀을 예로 들면 1년에 TRQ 물량이 40만 8,700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5%라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지만 40만 8,700톤을 넘게 수입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쌀이 민간 품목이기 때문에 513%라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할당 관세는 특정 기간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서 기본 관세율의 40% 내외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추거나 높여 적용하는 탄력 관세 제도입니다. 사실 TRQ 물량은 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국내 물가 안정용으로 TRQ 물량을 마구 늘리면서 농업 보호가 아닌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수입되던 물량이 있는데 그거 말고 TRQ를 활용해서 수입량이나 수입액을 더 늘렸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농축산물 TRQ 수입액은 이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해 양파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TRQ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이 국내의 양파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양파의 TRQ 기본 물량은 2만 645톤이거든요. 여기에는 50%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을 하고 2만 645톤 이상 수입되는 양파에는 관세가 135% 붙는 게 정상적인 관세 조치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양파의 경우에 기본 물량인 2만 645톤에 2만 톤을 증량해갖고 4만 645톤까지 이 저율 관세인 50%로 수입을 했습니다. 양파 수확기에 TRQ 물량 2만 톤 증량 발표가 나면서 시세가 큰 폭으로 하락해갔고요. 이 농가들의 피해도 컸고 그 농민들도 극심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이 농산물의 저율 관세 할당 물량을 늘리는 것도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TRQ 증량은 신중한 검토 후에 결정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지난해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여름 보고 내용을 보면 시장 접근 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제4조엔 농식품부 장관이 증량을 요청할 때는 증량의 실증적인 근거가 뭔지 또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이렇게 7가지 자료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문제는 현 정부에서 TRQ 증량을 결정할 때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까지 면밀히 논의했는가 하는 건데요. 이 농산물 수입결정회의가 부실하게 진행됐다 이런 비판도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네. 농산물 수입 결정이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비판 내용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정부가 농산물 수입을 결정할 때 농축산물 무역정책 심의회라는 걸 개최하는데요. 네. 이 농축산물 무역정책 심의회는 수출입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또 농축산물 수급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서 봤더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농축산물 무역심의회가 22번 개최됐는데 모든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했다는 겁니다. 물론 서면 회의가 가능한 조건이 있기는 한데요. 그 조건은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 위원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만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 할당 관세라든가 TRQ 증량 추가 이런 안건은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는 점에서 모든 회의를 서면 회의로 대체됐다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고요. 또 심의위원들에게 안건을 회의 3일 전에 통지해야 되는데 공문을 전달하고 3일도 되기 전에 회신을 요구하는 횟수가 전체 22번 회의 중에서 11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TRQ 증량 회의가 부실하고 급하게 그리고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는 정책이 그러면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과연 물가 안정 효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도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지수 가중치를 통해서 이 품목별 기여도를 산출한 결과를 봤더니 2023년에 물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품목들은 대체로 공공요금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품목 1위가 전기료고요. 2위가 도시가스, 3위가 공동주택 관리비, 4위가 보험 서비스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친 30개 품목으로 이걸 좀 넓혀봐도 농축산물은 사과와 귤 단 2개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농축산물 수입 카드를 꺼내주는 게 합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인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이 작성한 2022년 할당관세 품목별 물가 안정 효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봐도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데요. 양파의 경우 할당관세 수입 이후 한 달 뒤에 가격이 한 0.8% 정도 떨어졌지만 3개월 뒤엔 오히려 가격이 올랐고요. 더구나 이 할당관세 가격 인하분의 50에서 최대 90%까지는 소비자 가격이 전가되지 않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물가 안정용 농산물 수입 확대 정책을 그러면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최근 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산물 시장 개방화와 물가 그리고 향후 과제 이 제목의 보고서에 좀 곱씹어봐야 할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대외 개방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산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즉 농산물 수입 개방을 늘리더라도 물가 안정과 직접 효과가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수입 확대보다는 농축산물의 자급률이 높아지면 가격이 낮아진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연구진은 소고기, 돼지고기, 대두, 포도, 마늘 이렇게 주요 품목 자급률과 가격의 상관계수를 분석해서 대체로 이 자급률이 감소했을 때 가격이 상승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수입보다는 이 국내 농산물 자급률을 확대하는 정책 전환을 적극 논의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가 안정에 대한 효과를 두고 논란이 있는 만큼 이 수입 정책에 대한 개선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농산 이슈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은데요. 긍정 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마음 습관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까먹겠습니다. 까먹으셨어요? 또 이렇게 물어보시면 또 아니죠.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이렇게 오는 길에 차 거의 없죠? 거의 없더라고요. 엄청 빨리 왔어요. 예. 오늘 수능 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 오늘 학생들 또 학부모들 얼마나 긴장될까요? 엄청 많이 긴장되시죠. 네. 어떻게 좀 원장님께서 시험을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조언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수험생분들이 일단 걱정 되게 많으실 텐데요. 네. 일단 현재 이 순간에만 집중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현재 이 순간에만 집중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자라고 여러 번 마음속을 좀 되뇌이고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시험을 치시면 좋겠고요. 좀 더 구체적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호흡을 좀 해보는 겁니다. 호흡을 뭐 여러 가지 호흡 방법이 있는데 478 호흡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478. 또 알고 계세요 혹시? 아니요. 들어보셨어요? 숫자 처음 478이 뭐냐면은 4초를 들이마시고 7초를 멈추었다가 8초를 내쉬는 거죠. 그게 478 호흡법인데요. 제가 그거 해봤는데 네. 숨이 점점 가빠오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네. 이게 들이마시는 것이 4초고 내쉬는 게 8초니까 내쉬는 것을 길게 하면은 좀 더 깊은 호흡이 가능해지거든요. 깊은 호흡을 할 때 우리 횡격막 밑에 있는 신경들이 자극을 받으면서 조금 더 이완되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 눈을 감고 4초, 7초, 8초를 세면서 호흡을 하다 보면은 일종의 명상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명상 같은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수험장에 들어가면 정신이 없잖아요. 앞에서 응원하고 있고 또 들어가면 처음 거기서부터 이제 좀 멘탈이 긴장되기 흔들리죠. 시작하죠. 그러니까 눈 감고 숫자에만 집중하다 보면 주변 자극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덜 쓰게 되고 내 호흡과 몸의 감각에만 집중을 하게 되니까 천천히 4초 들이마셨다가 7초 멈췄다가 8초 내쉬기를 한 몇 분 정도 연습하시면 좀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뭐 제가 볼 땐 충분할 것 같고 괜히 뭐 요란한 걸 하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호흡하시고 마인드셋 좀 가다듬고 시험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478 호흡법 여러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주제가 이제 행복한 삶을 위한 마음 습관. 좋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우리가 뭘 하든 바라는 거는 이제 행복하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궁금한 게 이겁니다. 이 행복은 혹시 타고나는 게 아닐까? 저 실제로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환경도 타고나야 되고 행복하려면 맞아요. 네. 좀 그런 게 아닐까? 아니면은 행복이란 거는 배울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뭐
답을 내리자면 반반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여기서 반반 나옵니까? 예. 반반입니다. 예. 행복은 일부는 타고나고 또 배울 수 있는 거기도 하죠. 연구에 따르면은 어떤 연구에서는 행복의 약 절반 정도는 유전적으로 결정이 된다. 그래요? 타고나면서부터 기질적으로 좀 결정되는 것도 있고, 그럼 어떤 또 환경이 이미 사람들은-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제 행복을 많이 타고난 사람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중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타고 나서부터 또 굉장히 불행한 사람도 있는 거니까. 아. 네,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예, 예. 타고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유전적으로 타고난 기질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가 결국 뇌를 다르게 훈련시킬 수가 있고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관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불행한 일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냥 잘 넘어갈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오. 또 불행한 일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도 하고 내가 이것으로부터 뭔가 배웠다라는 식으로 오. 이렇게 훈련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죠. 아, 그러면은 말씀 듣다 보니까 행복을 느끼는 방식을 연습을 하면 네. 좋아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네. 행복에 대한 연구는 사실 꽤 오래됐거든요. 수십 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행복과 관련된 뇌과학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에 하나는 뇌가 행복을 경험하는 방식을 훈련할 수 있다라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행복을 느낄 때 우리가 뇌의 보상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보상 시스템이 도파민과 관련해서 우리가 즐거움이나 뭐 짜릿한 느낌, 쾌감 같은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회로인데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또 이 과정이 우리가 긍정적인 경험에 더 민감해질 수 있도록 뇌를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감사하는 연습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하는 내적인 긍정적인 대화 같은 이것들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뇌가 변하거든요. 뇌가 변한다는 사실 뇌의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신경망이 강화되게 마련이죠. 오. 네. 신기합니다. 예. 그러면은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약간 억지로라도 긍정적 마음만을 가져야 하나요? 네.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좀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인형 같잖아요. 내 스스로가. 맞아요. 예. 꼭 이제 왜 즐거워야지만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죠. 사실 행복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살고 그 삶에 좀 몰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항상 즐거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더라도 이것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게 근데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딱 맞아요. 부정적인 게 왔을 때 잘 흘리는 법.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좀 균형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내 삶에 가치 있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좀 더 우리가 행복에 가까워지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이제 근본적으로 왜 그럼 사람들은 우리가 막 행복을 연습해야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왜 그렇죠. 그런 걸까요? 그건? 뭐 크게 보면 하나는 너무 익숙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익숙해서요. 익숙해서 행복에 너무 익숙해져서 아, 그런 그래요? 거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비교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행복감을 막 느끼고 있는데 이 행복이 사실 오래 가지 않잖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너무 많이 경험하죠. 네. 여행 가서 뭐 다이빙 취미라고 하셨으니까 네, 네. 가셔서 처음엔 너무 즐거운데 또 맞아요. 있다 보면 또 그렇게 막 즐겁지가 않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익숙해지게 되고 이런 것들 네. 경험하는데 이것을 쾌락 적응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새 차를 사거나 꿈꾸던 집에 이사했을 때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오래 가지 않아요. 당연하죠. 채 몇 개월 가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이 느껴지긴 하지만 나는 행복감이 이젠 좀 덜 느껴진다. 이젠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계속 주변 사람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소셜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광고 같은 것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은 저렇게 빛나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감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행복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우리가 좀 감사도 하고 또 현재 경험에 충실하는 그런 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방송국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행복해지려면 미디어를 최대한 안 봐야 돼요. 어떡하죠? 제가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일하긴 하지만 네네.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얘기 듣다 보니 미디어를 멀리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무도와 방송과 또 관련이 되어 있네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막 그 명상도 예전부터 많이 강조를 하셨고 네. 이렇게 글을 쓰는 거, 뭐 네. 일기를 쓰라 이것도 기록하는 거. 기록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해 주셨고 그 아까 말씀 중에
그 작은 거에 감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작은 거.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막 그러면은 이제 사소하게 예를 들어 커피가 오늘 맛있어요. 오늘 커피 너무 맛있네. 너무 행복하다. 야, 이건 좀 약간 인위적이잖아요. 좀 인위적이긴 한데 네네. 사실 훈련이 되는 거기도 하죠. 아, 그래요? 우리가 사실 되게 유치한 거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계속 끊임없이 하다 보면은 또 거기에 맞춰지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원장님 저한테 안 와요. 제가 만약에 계속 오늘 마이크가 왜 이렇게 귀엽지? 네. 너무 행복하다. 막 이러면 네.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일일이 전부 다 감사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은 아, 그래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른 관점을 가져보는 건 중요하거든요. 감사일기라고 하잖아요. 감사일기. 굉장히 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좀 감사일기를 좀 쓰면 도움이 된다라는 게 뭐 실제로 여러 연구상에서도 아주 유치한 거라도 별거 아닌 거라도 내가 감사한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감사하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실제로 내가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을 늘린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솔직히. 써보셨어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좀 해보려고 잠깐이라도? 했는데 네네.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좀 저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라 좀 창피하긴 한데 감사일기 시작을 했어요. 네. 오늘 막 운동도 잘 됐고 방송도 잘 됐고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갑자기 저기 머리 뒤에서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불행들이 갑자기 하나 둘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알 것 같습니다. 쓰긴 썼는데 이게 맞나? 아닌데 나 사실 불행한데 나 지금 억지로 노력하고 있는 건데 이 생각이 동시에 나니까 이 감사 얘기를 쓰는 게 좋긴 한데 이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솔직히 그랬거든요. 그럴 때는 예.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긍정적으로 계속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부정적인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나의 뇌의 작용이기도 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건데, 근데 그런 걸 좀 우리가 좀 떨쳐내기 위해서는 좀 거리두기를 연습을 해야 됩니다. 거리두기 하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름 붙이는 거거든요. 이름이요. 이름을 예. 붙인다. 그러니까 불행한 생각들이 막 떠오르면 불행한 생각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죠. 마치 물건에 스티커를 붙이듯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불행한 생각이 찾아왔네. 또 이게 시작됐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생각과 나와의 거리가 조금 생겨요. 거리가 조금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들을 좀 더 떨쳐내기가 쉬워지는데 네네. 반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그것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너무 당연한 난 진짜 일처럼. 불행하고 진짜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리 두냐 못 두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냐 못 다루냐가 굉장히 결정되는 큰 요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딱 이름을 붙임으로써 거리를 탁 두는 거. 감정과 생각에 좀 거리 두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야, 하여튼 신기합니다. 뇌 얘기는 들을 때마다 그냥 하나의 생물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나의 자아와는 상관없는 하나의 생물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 감사가 우리 뇌에서요 어떤 방식으로 작용을 하는 건가요? 네, 감사의 뇌과학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가정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별거 아닌 태도, 그냥 생각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감사랑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를 일상에서 계속 해나간다. 이를테면 뭐 일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계속 한다든지 이런 것들 계속 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바뀌게 되고 뇌가 바뀐다는 거는 뇌 구조가 바뀐다기보다는 뇌랑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들이 또 새롭게 분비가 되고 거기에 관련된 감정들이 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돼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세로토닌이 활성화되면서 전반적인 기분이 안정되고 또 우울감을 완화하는 그런 데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궁금합니다. 왜 사람들은요 뭔가 현재의 삶에서 만족감을 느끼기보다는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인데 이제 뭐 부모님이 맨날 왜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어릴 때 왜 나는 이거 없어? 쟤는 되게 좋은 가방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이거 없어요? 막, 야 정신 차려. 너보다 못 사는 애들 생각해봐. 막 이러죠. 이렇게 되게 남의 얘기 듣듯이 듣고 계신데. 예,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걸까요, 이거는? 인간의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화 심리학적으로 우리의 뇌는 원래 부족한 점이나 위험 요소를 찾아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만족하는 것을 만끽하기보다는 점점 부족한 것을 채워놔야지만 내가 살 수가 있으니까 원시인들은 생존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자원을 찾거나 위협을 감지하는 능력이 필수적이었거든요. 그런 흔적이 아직까지 나에게 남아있는 거죠. 뇌과학을 연구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현대 사회는 빠르게 발전하는데 우리의 뇌는 아직까지 진화를 덜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시적인 습성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불만족을 느끼는 것은 좀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알아차리고 좀 거리를 두려고 하고 좀 이렇게 좀 인식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만약에 이제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으면 한마디 하거든요. 그 비교하는 습관을 먼저 고치세요. 그러면 등짝을 맞았겠죠. 만약에 신원장님은 네. 이렇게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자녀가 막 왜 아빠 나는 왜 이거 안 사줘? 쟤는 있는데. 뭐 이러면 뭐라고 하세요? 보통 아이들한테. 저도 뭐 일상적인 바로 등장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내기도 하고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이것들 자연스러운 거다. 근데 모든 것에 다 만족할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잘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예.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또 그렇군요. 네. 예. 그 요즘 사회 진짜 현대 사회에서 뭐 SNS를 굳이 보지 않더라도 네. 아마 모두가 공감할 것 같은데 네. 이 환경적인 요인들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잖아요. 이 네. 환경적인 요인들 어떤 걸로 보고 계세요, 원장님? 일단 뭐 아까 네. 말씀하셨던 SNS가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네. 만악의 근원입니다. 네, 안 할 수는 없고. 맞아요. 예. 옛날에는 뭐 기껏해야 그 옆집 사람, 친구 집 정도 사정을 알면서 그때 뭐 좀 친구랑 좀 비교하는 질투하는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들과도 연결되어서 연예인들,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 재벌들 네. 이런 사람들의 삶도 우리가 금방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하게 되죠. 그리고 직접 소통을 할 수도 있고 그 맞아요. 사람들이랑. 직접 소통하게 되고 그러니까 되게 가까이 있는 사람 같고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잘 산다고 난 이렇게 못 사는데 그렇죠. 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불만족이 커질 수밖에 없죠. 광고도 마찬가지고 네, 광고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현대사회도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경제적 불확실성이잖아요. 항상 좀 뭔가 우리가 궁핍하고 결핍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기 맞아요. 때문에 예. 미래에 대한 안정감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면은 계속 일단 살아남기 위해서 현재 행복에 집중하기보다는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과 경쟁자고 몰두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감을 잘 못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그렇게 생겨 먹었고. 그렇죠. 생겨 그쵸. 먹었죠. 예, 우리 예. 마음대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명상 행복과 관련해서 명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근데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나요? 그렇죠. 이 명상이 있어요. 행복과 연결된다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좀 뒷받침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뇌의 기능을 연구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fMRI라는 건데요. fMRI라는 게 F라는 거 이제 펑션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뇌의 기능을 직접 탐구하는 MRI를 찍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명상을 하게 되면 뇌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떤 부위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연구해 보니까 실제로 명상을 꾸준히 하니까 뇌의 구조 활동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다라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는 우리가 왜 운동을 예를 들면 운동하면 건강에 좋다. 너무나 당연한 명제잖아요. 그렇죠. 명상하면 정신 건강에 좋다라는 것도 이제 거의 뭐 당연한 명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뇌의 전전두엽을 활성화하고 또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 처리하는 편도체는 좀 덜 활성화되는, 그래서 좀 더 이성적이고 우리가 삶을 또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기반은 좋아지고 불안정한 기반들은 좀 줄어들게 되는 이제 그런 변화를 우리 겪게 되고요. 또 명상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긍정적인 기분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잘 분비가 되고 또 균형이 잘 맞춰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명상이 좋은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또 생각을 해봤어요. 네. 명상.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지? 학원을 다니면 되나? 문득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지금. 이거 뭐 어떻게 눈 감고 그냥 숨만 쉬면 되는 거야? 뭐야?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사실 뭐 드는데. 근데 요즘에는 현대적인 명상을 배울 수 있는 곳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요? 주변에 예. 조금만 검색해 보면 명상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또 돈을 써야 되는군요. 네. 근데 뭐 돈을 쓰지 않더라도 예. 유튜브 가보시면은 명상에 대해서 기초를 알려주고 명상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종종 활용을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그런 명상 가이드들을 보면서 조금 입맛에 맞다 싶으면 옛날 같으면 명상 연습하는 것이 직접 무슨 뭐 머리 감고 절에 들어가서 저 안 그래도 그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참선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생각하기가 네, 쉬운데 그게 아니고 꾸준히 조금씩만 연습하는 것만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특정 시간에 내가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좀 가져가지고 하루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꾸준히 명상을 실천하더라도 긍정적인 변화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세나 뭐 꼭 양반다리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산에 올라가야 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냥 벤치에 뭐, 앉아서 그렇죠. 해도 되는 네, 거죠? 벤치에 앉아서 하셔도 되고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고 누워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요? 자세가 중요하다는 어떤 측면도 강조하는 그 학파가 있지만 예. 굳이 뭐 그런 학파를 따라가지 않더라도 요즘 현대적인 명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꼭 자세나 시간을 지키지 않고 일상적인 그때, 것들과 함께 통합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한 눈 감고 가만히 숨을 쉰다라는 명상 외에도 밥 먹을 때 하는 명상, 먹으면서 온전히 맛을 느끼는 것도 명상이거든요. 걸어가면서 하는 명상, 걸어가면서 걸으려는 의도에 집중하고 내가 뒷발을 내딛는 느낌, 발이 뒤져지는 그런 느낌들에 집중하는 것도 명상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 자체가 내 삶에 있어서 마음 챙김의 태도를 가져오게 도와주는 거죠.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회사 생활 하다가 상사가 이제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명상 모드. 이게 될 것 같아요. 왠지. 그렇죠. 연습되면 충분히 그죠? 가능하죠. 네. 이거 무조건 고수가 네.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상에서 잠깐 앉아서 몇 분만 하는 것만으로도 네.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잠깐 얘기하셨던 그 마음 챙김, 이것도 용어가 생소한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마음 챙김은 어떤 걸 얘기하는 예, 건가요? 마음 챙김은 영어로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해서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데 다른 번역으로는 마음 다함, 주의 깊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순간에 내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집중한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마음 챙김이 행복과 연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마음 챙김을 하려는 태도가 우리가 현재에 머물고 순간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활동으로서 명상하거나 요가하거나 참선하거나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일상에서 하는 어떤 몰두하고 집중하는 행위들도 충분히 마음 챙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행복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면 긍정심리학 이런 걸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들의 습관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첫 번째로 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감사하는 태도가 태도가 되겠죠. 매일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그 사람들이 이게 습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습관이 예. 되어 있죠. 행복한 사람들은 뭐 일상에서 뭐 성경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도 좀 감사하다. 정말 다행이다, 즐거운 일이다라는 식으로 의미를 좀 갖다 붙이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하면서 이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행복감을 쉽게 느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타인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죠.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 유대감을 통해서 소속감을 가지고 행복을 공유하고 이런 과정들 자체가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요. 또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현재의 순간에 몰입하는 게 잘 됩니다.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되고 또 하나 나누고 베풀고 이런 봉사활동 같은 것들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자신 나름의 삶의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가치관이 잘 정립이 되어 있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삶을 살다 보면 또 행복감을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삶의 만족감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방향이 있는데 그 삶의 방향에 따라서 살아가는 과정들을 내가 현재 겪어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은 나 잘 살고 있네 라고 느끼게 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 잘 정립되어 있는 사람들도 행복을 쉽게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에 살짝 하나 궁금한 게 있긴 한데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현대인이라면 끊임없이 불안에 시달리고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스스로 좀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성취에 대해서 좀 스스로가 감사해하고 좀 축하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확실히 좀 그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아주 사소한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즐거움을 느끼는 게 중요하죠. 아까 커피 얘기하셨는데 오늘따라 커피 맛 좋네. 오늘 되게 맛있네. 물론 뭐 상쾌한 날씨네. 오늘 날씨가 우중충하지 않고 아주 뭐 그런 습하지 않고 좋은 날씨네라는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죠. 그냥 일상적으로 항상 느끼는 날씨지만 오늘따라 꽤 좋고 이런 느낌의 막 커피도 마시고 좋은 음악 들으면서 시작을 잘 시작할 수 있으면은 또 굉장히 좋은 느낌이 들잖아요. 하루 종일.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좀 비교를 좀 덜하는 거죠. 우리가 늘 걱정하는 부분, 우리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자꾸 타인과의 비교를 하는 부분인데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무 비교를 많이 하고 있다면 잠시 좀 로그아웃하거나
좀 지우기도 하거나 좀 거리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되고. 예. 저도 요즘에 SNS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예, 저도 어느 순간부터 뭔가 좀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서 자꾸 좀 질투를 하게 되고. 그래요. 사람들이 어떤 뭐 즐겁게 잘 사는 거 보고. 저 의사는 왜 이렇게 그쵸. 병원이 잘 돼? 나는 여기서 진료실에서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데 쟤는 왜 하와이를 가 있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질투만 들면서 마음이 좀 속상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식적으로 좀 거리 두다 보니까 또 그렇죠, 또 살만하더라고요. 안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도 좀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명상이라든지 일기쓰기 혹은 뭐 여러 가지 자연 속에서 산책하기 등을 통해서 현재의 순간을 좀 더 느끼려고 만끽하고 노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야, 결국은 이제 진짜 우리가 사실 모르지 않잖아요, 속으로는. 그쵸.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다 느끼고 사는데 네, 안 하고 못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결국엔 그렇게 해야만 되는군요. 네, 결국에는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걸 다 머릿속에 가지고는 있을 텐데 네. 오늘 하루부터라도 간단히 좀 기록을 해보고 감사함을 한번 내가 의미를 한번 부여도 해보고 아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중요하네요. 그 삶의 의미를 찾는 게 굉장히 뭐랄까요? 뭐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삶의 의미를 좀 찾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에게 조언이 될 만한 좀 어떤 접근법이랄까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됩니다. 시간을요? 예, 스스로의 어떤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를테면 뭐 가정이 중요하다, 뭐 종교가 중요하다, 혹은 내가 성장과 발전이 중요하다. 저마다 이제 그런 중요한 가치관들은 다를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스스로 숙고해보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게죠. 시작해라. 아까 행동을 예. 말씀하셨지만 네. 원래 의미를 찾고 가치관을 찾는 일은 거창한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에서 발견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양한 것들을 좀 경험하면서 네네.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봐라. 새로운 경험. 네, 새로운 경험 많이 해봐라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사실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시야가 넓은 사람일수록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취미 활동을 하든 봉사 활동을 하든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계속 시도해 본다면은 삶의 의미가 좀 더 확장하게 되고 삶의 의미랑도 계속해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경험을 충실해서 한번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경험을 시도하려고 할 때 네. 그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예전에 했는데 그러니까 그 새롭지 않은 거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새롭지 않은 것들, 늘 하던 것들의 의미를 찾는 것도 분명히 당연히 가능은 하겠죠. 네. 다만 삶의 범위가 많이 좁아져 있다면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중에서 좀 더 나에게 잘 맞는 것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먹을 때 네.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네. 좀 시간이 없어서 잘 먹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중요하죠. 예. 네, 먹는 것 자체가 보상회로를 자극하기 때문에 네. 내가 이거 자꾸 먹는 것 자체가 또 우리에게 실제로 신경전달 물질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감정적인 연결도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되거든요. 음식 먹을 때는 우리 혼자 먹기도 하지만 같이 먹는 경험이 많으니까 네, 예. 행복했던 순간들과 경험들을 함께 떠올리면서 먹게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어떻게 짧지만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른의 성장법,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근이 조금 늦죠. 그리고 오후에 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산 꼭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수험생들 화이팅입니다. 잘 보시고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중학생 아들을 둔 현정 씨는 다가오는 수학여행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들이 수학여행에 함께하려면 전용 차량을 직접